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인 정직한 장사꾼. 한양의 아침 공기가 코끝을 스칠 무렵 청진동 주막에선 벌써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주모가 가마솥을 뒤적이며 진한 해장국을 끓이기 시작하니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이 해장을 하러 몰려들었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부엌에서 주모는 거침없는 손놀림으로 국을 퍼담으며 소리쳤다. 손님, 식기 전에 드시우. 우리 주막 해장국 맛보면 다른 데선 국물도 못 넘긴다니까요. 마루 한쪽에서는 장돌뱅이 허인봉이 한 손에 숟가락을 들고 미소를 지었다.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 사람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뒤섞여 그야말로 활기 넘치는 아침 풍경이었다. 주모 해장국도 맛있지만 한양의 아침 공기부터 참 맛있구려. 내 체질에 딱 맞소. 그때 옆자리에 있던 남자가 나섰다. 한양 공기가 맛있다고? 한양은 말이오. 빈털터리도 하루아침에 부자 되고 부자도 하루아침에 빈털터리 되는 무시무시한 곳이라오. 그 말에 허인봉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오늘 하루 빈털터리가 부자 되는 걸 한번 보여줘야겠구려. 남자가 껄껄 웃으며 주모를 바라봤다. 이 양반 보소, 부자가 된다네? 어디 한번 지켜봅시다. 주모는 국을 휘휘 저으며 코웃음을 쳤다. 어이구 허씨, 오늘도 허풍이 대단하구려. 그때 주막 바깥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봐! 장터에서 야단이 났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가자 인봉도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슬며시 일어났다.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 모양이구려. 주모, 밥값은 이따가 주겠소. 그리고는 후다닥 장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봐요 허씨, 국밥값은 주고 가셔야지. 주모는 허리에 손을 올리고 한숨을 쉬었지만 이미 인봉은 자취를 감춘 후였다. 인봉이 주막을 나와 장터에 들어서니 벌써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보시오, 내 염소 어딨냔 말이오. 한 노인이 길 한복판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땅을 쳤다. 그 주변에는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웅성거리고 있었다. 누군가 내 염소를 훔쳐갔다고. 그러자 근처에 있던 박포졸이 팔짱을 끼고 말했다. 염소 도둑이라면 우리 보도청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그런데 노인장, 혹시 술 한잔 걸치고 어디 두고 온 건 아니오? 노인은 억울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 아니요, 분명히 저기 느티나무 옆에 묶어놨다니깐. 허인봉은 그 모습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오라, 재미있는 일이군. 그는 천천히 사람들 사이로 걸어 들어가더니 갑자기 장터 한가운데로 나서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한양 사람들 잘 들으시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장사꾼 허인봉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염소를 찾는 기적을 보여주겠소.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뭐야? 저 사람은 누구야? 염소를 찾는다고? 박포졸은 미심쩍은 눈으로 허인봉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보시오,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요? 허인봉은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다. 포졸라리, 사람은 말이오, 급할수록 침착하게 해야 하는 법이오. 지금부터 내 하는 말을 잘 듣고 따라오시오.
그러면 염소를 찾게 될 것이외다. 인봉은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손을 모으더니 눈을 감고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서쪽에서 따뜻한 기운이 흐르고 남쪽에서 염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구려.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웅성거렸다. 자기가 무슨 도사라도 된다는 거야? 인봉은 손가락으로 장터에서 조금 떨어진 건초를 쌓아둔 헛간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저 헛간, 건초 더미를 살펴보시오. 그 안에 분명히 단서가 있을 것이오. 포졸과 노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다가 결국 헛간으로 달려가 건초 더미를 헤집기 시작했다. 그러자 매! 염소 한 마리가 건초 더미에서 불쑥 튀어나왔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환호성을 질렀다. 정말로 염소가 나왔어.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염소를 끌어안았다. 어이구, 고맙소. 정말 기적을 보았소이다. 포졸은 팔짱을 풀고 허인봉을 노려보았다. 거참 신기하구먼. 어찌 알고 있었소? 인봉은 시치미를 떼며 웃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오. 때로는 마음의 눈으로도 볼 줄 알아야 하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건 허인봉이 미리 꾸민 일이었다. 장터에 도착하기 전에 염소가 헛간으로 들어가는 걸 슬쩍 보아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그를 신통방통한 사람이라며 감탄을 쏟아냈다. 노인은 감격하며 인봉에게 말했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소? 내 가진 건 많지 않지만. 그러더니 노인은 품속에서 엽전 한 꾸러미를 꺼내 인봉에게 쥐어주었다. 덕분에 염소를 찾았으니 이걸 가져가 주시오. 인봉은 일부러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니요. 나는 그냥 돕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노인이 간곡히 부탁하자 인봉은 마치 못 이기는 척하며 엽전을 받았다. 그 모습을 본 장터 사람들은 인봉을 신통한 인물로 여기기 시작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혹시 내 돼지도 잃어버리면 찾아주겠소? 내 조카가 돈을 빌려간 후 소식이 없는데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있소? 사람들은 점점 인봉에게 몰려들었고 그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한양에 오니 돈이 굴러들어오는군. 염소 사건이 있고 난 후 장터에 허인봉이란 이름이 순식간에 쫙 퍼져나갔다. 저 사람이 손만 대면 잃어버린 물건이 뚝딱 나온다더라.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다던데? 어디서 온 도사라던가? 장터 사람들은 앞다투어 인봉을 찾았고 그는 능청스럽게 그 소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난 도사가 아니라 단순히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밝을 뿐이요. 하지만 그 말에도 사람들은 인봉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렇게 장터 한쪽에는 자연스럽게 인봉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어떤 사람이 자리를 깔아주자 금세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때 비단 옷을 입은 한 도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혹시 내 운명을 봐주실 수 있습니까? 인봉은 눈을 가늘게 뜨며 살펴보았다. 얼굴을 보니 곱상한 것이 평생 힘든 일 한번 겪어본 적 없는 모양새였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걸 보니 연애 편지라도 썼다 지운 듯 했다. 도련님 혹시 연모하는 이가 있지 않습니까? 도령은 깜짝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찌 아셨습니까? 인봉은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도 놀랄 인연이지만 가로막는 운명이 있군요. 혹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버지가 혼인을 반대하십니다. 내 가슴이 타들어가는데도요. 인봉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방법이 있지요. 아주 간단한 방법 말이요. 도령은 간절한 표정으로 매달렸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도련님, 자고로 부모란 자식의 행복을 가장 바라는 법. 하지만 세상사, 때로는 운명을 바꿀 특별한 물건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인봉은 살짝 손을 내밀며 말했다. 지금 도련님의 정성을 담은 엽전 10량만 주시면 이 손금 속 운명이 달라질 방법을 알려드리죠. 도령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엽전을 주머니에서 꺼내주었다. 인봉은 엽전을 받아들고 도령의 어깨를 다독였다. 이제부터 사흘간 절대 아버님과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4번째 날 장터에서 가장 좋은 인삼을 사서 아버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아버님 마음도 누그러질 겁니다. 도령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도령은 감격한 얼굴로 돌아갔다. 그때 장터 저편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거참, 이거 뭔가 수상하구먼. 바로 박포졸이 팔짱을 낀 채 다가오고 있었다. 뭘 또 꾸미는 거요? 허인봉은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포졸라리. 나는 그저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는 것뿐이요. 박포졸은 코웃음을 쳤다. 희망? 돈 받고 점을 쳐주는 거 아니오. 허허, 돈을 받긴 했지만 점을 친 것이 아니라 조언을 한 것이요. 포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쨌든 내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 괜한 헛소리로 사람 홀리는 짓은 하지 마시오. 인봉은 익살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허인봉이 사람 속이는 거 보았소? 나는 한양에서 가장 정직한 장사꾼이라오. 그 말을 들은 장터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허인봉은 속으로 피식 웃으며 생각했다. 앞으로 돈 버는 건 식은 죽먹기구나. 다음엔 또 뭘 해볼까? 장모가 된 어머니. 사르르 바람이 불더니 말라 비틀어진 낙엽 맨잎이 날아와 찬영의 발밑에 뒹굴었다. 구름 사이로 삐져나온 달빛이 창백한 모습으로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풀벌레 소리 가득한 깊은 가을밤에 찬영은 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작년 이맘때쯤 병약하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 박진사와 찬영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찬영을 낳고 난 후로 몸이 약해진 어머니는 찬영이 10살 되던 해 밤낮으로 심한 기침을 하더니 영영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워낙 참하고 현모양처인 찬영의 어머니는 동네에서도 칭찬이 자자했고 금술 또한 좋았다. 아내가 떠나자 박진사는 한동안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다. 그런 박진사를 보고 주변에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여보게, 간 사람은 갔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나? 찬영이를 봐서라도 정신 차려야지. 주변 사람들의 말에 박진사도 점점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다.
툇마루에 정신줄을 놓고 멍하니 걸터앉아 있다가도 찬영이를 생각하며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리곤 했다.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어언 1년이 지났다. 그런데 어머니의 빈자리가 익숙해질 무렵 집안에서 재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루는 당숙 어른이 찾아왔다. 언제까지 혼자 지낼 텐가? 찬영이를 생각해서라도 채취를 얻어야지. 그때부터 30살 나이의 박진사에게 집안에서 재혼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 당숙이 다녀가고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 박진사는 새어머니를 얻게 되었다. 찬영아, 새어머니께 인사드려라. 새어머니 한씨가 집에 온 첫날 아버지가 찬영을 불러 부드럽게 이른 말이다. 찬영은 새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갑자기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이제부터 자기 가족이라니 그저 눈물만 나왔다. 한씨 부인에겐 자식이 둘 있었다. 찬영이보다 2살 많은 옥선과 3살 아래인 성진이었다. 조용하던 집안에 갑자기 세 식구가 늘자 집안이 어수선했다. 옥선은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보았고 성진은 찬영이 다니는 서당에 같이 다니게 되었다. 하지만 찬영은 새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옥선과 성진도 살갑게 대하지 않았다. 보다 못한 아버지가 찬영아, 어머니라고 해야지. 그러면 못 써. 하고 꾸중을 해도 그것만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새어머니와 이복 형제들은 그런 찬영을 조금도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서당에 따라다니는 성진이도 같이 자란 형제처럼 허물이 없었다. 언젠가 서당에서 성진이가 다른 학동한테 괴롭힘을 당했을 때 찬영은 그걸 본체만체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얼굴에 생치기가 생긴 성진을 보며 찬영은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한씨 부인은 집안 살림을 알뜰하게 해나갔고 아랫사람도 잘 부려서 그럭저럭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다. 박진사의 그늘진 얼굴이 다시 환해져 갔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 찬영의 나이 17살이 되었다.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되었지만 찬영은 여전히 새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았다. 그 해엔 심한 가뭄이 들었다. 가을 추수를 해보니 소출이 예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 머슴에게 세경을 주고 나니 남는 게 없었다. 앞으로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었다. 아무래도 머슴을 내보내고 직접 농사를 지어야겠어요. 보릿고개를 넘기려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느 날 새어머니가 서당에 다녀간 뒤로 성진은 서당뜰을 밟지 않았다. 그러더니 박진사를 따라 농사일을 돕는 게 아닌가. 그 이유가 궁금했지만 찬영은 모르는 척 외면했다. 하지만 그 일이 자꾸 신경이 쓰여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며칠 후 찬영은 수업이 끝나고 서당을 나오다가 주춤거리고 있었다. 왜 그러느냐? 워낙 모범생인 찬영이가 집에 가다 말고 발걸음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훈장이 물었다. 저 성진이가 서당에 안 나오는데 왜 그런지 알고 싶어서요. 개미 소리만 하게 묻는 찬영의 말에 훈장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어머니가 오셔서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물어보기에 네가 더 낫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찬영은 집에 오는 내내 눈물을 쏟아냈다. 그동안의 모든 오해와 갈등을 깨끗이 씻어내는 눈물이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날 찬영은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새어머니를 어머니라 불렀다. 새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찬영을 꼭 껴안았다.
이후로 찬영은 학업에도 매진했고 마침내 초시에 붙었다. 어머니, 저 합격했습니다. 그래, 장하다, 내 아들. 부엌에서 군부를 떼며 한씨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당장 대과에 급제할 것 같던 찬영은 그 뒤로 해마다 대과에 미역국을 먹었다. 보릿고개 이후로 살림이 쪼그라진 형편에 해마다 노잣돈을 마련하는 것도 보통 부담이 아니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농사일이 힘에 부쳤는지 몸이 약해져서 시름시름 앓던 박진사가 몸져 누운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이제 내가 이 집안을 이끌어가야 한다. 네, 어머니. 찬영은 반드시 대과에 급제해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하지만 문제는 한양에 오르내릴 빠듯한 노잣돈 때문에 과거 시험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주변 선비들과 서로 교류도 하고 준비도 해야 하는데 급하게 시험만 치르고 돌아오는 것이다. 과거 시험을 서너 달 앞둔 어느 날 옥선이 묵직한 전대를 내밀었다. 누이, 이게 뭐요? 미리 한양에 올라가서 준비하는 게 좋겠어.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어디서? 그건 나중에 알아보니 그동안 옥선이 남의 집 일을 하며 허드렛 일도 마다치 않고 한 푼 두 푼 모아온 것이었다. 찬영은 새어머니와 옥선, 성진의 배웅을 받으며 일찌감치 한양길에 올랐다. 그리고 그해 마침내 과거에 급제를 했다. 모든 게 어머니 은혜입니다. 찬영은 큰절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과거에 급제하고 머지않아 벼슬길에 오르게 되자 여기저기서 혼담이 물밀듯이 들어왔다. 청주 김부잣집 둘째 딸입니다. 제천 이대감집 외동딸입니다. 그런데 찬영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길로 관청으로 달려가서 아버지의 제취로 들어온 한씨 부인을 호적부에서 빼내버렸다. 그로부터 얼마 후 한씨 부인과 옥선 그리고 성진은 보따리를 싸더니 음성으로 떠나버렸다. 그동안 키운 공도 모르고 과거에 급제하더니 다 쫓아내버리는구먼. 그래서 남의 자식은 거두는 게 아니여. 동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대기 시작했다. 그도 그럴 것이 온 식구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찬영이 뒷바라지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듬해 꽃피고 새우는 봄날이었다. 한씨 부인의 음성집에 초례상이 차려지고 혼례가 거행되었다. 신랑은 21살 찬영, 신부는 23살 옥선이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다. 기막힌 인연이군. 등잔밑이 어두웠군. 해옥은 변대감집 계집종이다. 어려서부터 변대감집에서 자란 해옥은 꽃다운 18 나이가 되자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다. 백옥 같은 피부, 잘록한 허리는 무사내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누구보다 관심을 보인 건 다름 아닌 변대감이었다. 평소에도 여색 잡기에 열중해 명월관에 출석 도장을 찍는 일이 다반사인 그가 언제부턴가 해옥을 눈에 두고 있던 것이다. 거참 등잔빛이 어두웠구먼. 그동안 하찮은 계집종으로만 여겨온 해옥이 얼마 전 뒷곁에서 나오는 모습을 바라보던 변대감은 한참이나 시선을 고정했다. 봉긋한 가슴, 찰록한 허리, 갸름한 얼굴, 해옥의 빼어난 미모에 변대감은 곁에 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남편의 의중을 짐작한 마님이 조용히 해옥을 불러들였다. 해옥아,
대감께서 널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구나. 각별하게 처신하도록 해라. 마님. 해옥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 변대감에 첩이 된다는 건 신분의 상승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해옥에겐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이었다. 해옥에겐 마음에 둔 사내가 있었다. 바로 변대감집 하인 주성이었다. 둘은 가끔 남의 눈을 피해 만나고 있었다. 그날 밤 해옥은 몰래 주성을 불러냈다. 그리고 자기들의 처지를 한탄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로부터 며칠 후 변대감집이 발칵 뒤집혔다. 해옥과 주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둘이 달아난 모양이야. 조금 이상해 보였어. 해옥이가 어제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것 같더라니까. 변대감집 하인들은 수군거렸고 그 말을 들은 변대감은 아침 밥상을 엎어버리며 격하게 화를 냈다. 준호객을 시켜서라도 이것들을 당장 잡아들여라. 그렇게 해서 사냥을 업으로 하는 달수란 사내가 불려왔다.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이것들을 꼭 잡아와라. 알겠습니다, 어르신. 변대감은 질투심과 분노가 겹쳐 두 사람 잡기에 혈안이 되었다. 그리고 달수에게 평소 주성을 잘 아는 하인을 딸려보냈다. 춘호객 달수와 하인은 다음 날 두 사람을 찾아 길을 떠났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달수와 하인은 그들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그러던 어느 날 짐승 울음소리에 달려가 보니 새끼를 벤 암사슴이 덫에 걸려 있었다. 그런데 달수가 말없이 사슴을 덫에서 풀어주는 거였다. 왜 놓아주는 겁니까? 새끼를 가지면 잡지 않는 거라네. 달수는 하인을 보며 빙긋이 웃었다. 그렇게 찾아 헤맨 지 7달이 지났다. 그동안 강원도 구석구석을 이잡듯이 뒤졌지만 두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변대감의 당부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갈 엄두도 나지 않았다. 그날도 달수와 하인은 정선 가리왕산 주막에 여정을 풀었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렇게까지 찾는데 보이지 않는 걸 보면. 내일은 저작거리에 가보세. 먹고 살려면 뭐라도 팔러 다닐지도 모르니까. 다음 날 한나절을 수소문해보니 저잣거리에서 주성과 비슷한 사내가 산나물을 팔고 음식을 구해갔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그들의 흔적을 찾아 가리왕산 고개를 넘어가다가 허름한 너와집 한 채를 발견했다. 처음엔 폐가처럼 보여 지나치려고 하다가 가까이 가보니 굴뚝에 연기가 피어올랐다. 두 사람은 몸을 숨기고 동태를 살폈다. 그러자 살며시 문이 열리더니 여인네가 나왔다. 바로 그렇게 찾아다니던 해옥이었다. 방 안에서 들리는 인기척은 주성이 틀림없을 터였다. 그런데 해옥의 배가 불룩해 보였다. 아이를 가진 듯했다. 한참을 바라보던 달수가 해옥이 안으로 들어간 후 하인을 보고 말했다. 돌아가세. 이제 찾았는데요. 새끼를 가지면 잡지 않는 거라네. 그리고 서둘러 산을 내려갔다. 변대감에게 돌아온 춘호객 달수가 변대감에게 말했다. 잡으려고 하는데 둘이 그만 천길 물속으로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하인을 따로 불러 물어봐도 달수와 같은 얘기를 했다. 노비를 해쳤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처벌을 받을까봐 변대감은 조용히 사건을 덮어버렸다. 해옥과 주성은 그렇게 덫에서 풀려나 지난 과거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갔다. 부잣집 며느리에게 생긴 일. 옛날 담양 땅 어느 마을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아이고, 저 옆에 내가 우리 집 조롱박을 가져가더니 아직도 안 가져오네. 뭐여? 내가 언제 가져갔다고 그래? 사람 잡네. 고창댁, 어제 저녁에 왜 남의 땅에 들어와 호박을 따간 거요? 뭐라고? 그게 왜 남의 땅이요? 우리 땅에 있는 호박을 딴 거지. 아니, 저 집 애들은 왜 저런다냐? 버릇이 없어. 어른을 보면 인사하는 꼴을 못 봤어. 이렇게 마을 여자들이 시시콜콜 잔소리를 해대며 남의 흉을 보다 보니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로 싸움이 잦은 바람에 남자들은 골치가 아팠다. 그 말썽 많은 마을에 천석군 부자가 살고 있었다. 양지 바른 곳에 우뚝 서 있는 그 집을 가리켜 사람들은 양진말 부잣집이라고 불렀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부자였지만 손이 귀한 집안이라 자식이라곤 늦지막이 얻은 3대 독자 외아들 뿐이었다.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장성하자 부부는 며느리를 얻어 자손을 많이 두는 게 소원이었다. 우리 덕출이 서둘러 짝을 찾아줘야겠소. 그래요, 영감. 순창댁한테 알아봐야겠어요. 매파는 그 집의 상황에 맞게 애를 잘 낳을 수 있는 엉덩이가 크고 펑퍼짐한 처녀를 골라 며느리감으로 소개해 주었다. 마님, 이 처자는 대추나무에 대추 걸리듯이 아이를 쑥쑥 잘 낳을 겁니다. 수고했네. 아이만 잘 낳아준다면 바랄 게 뭐 있겠나. 부부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후딱 아들을 장가보내고 손자를 기다렸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다. 좋다는 약이란 약은 모두 구해 먹여도 며느리는 살만 통통하게 오를 뿐이었다. 부부는 오로지 손자를 얻으려는 마음에 몸이 달았다. 그렇게 해마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며느리를 갈아치운 지 벌써 서너 차례. 부부는 너무도 상심이 큰 나머지 들어 누울 판이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소. 이러다가 대가 끊길 판이요. 부부는 바싹 몸이 달아서 여기저기 자식 농사를 잘 지어 자손이 많은 집을 수소문해 며느리를 내려왔다. 하지만 해가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양진말 부잣집 며느리 또 보따리 쌌다네. 그러니 누가 그런 집에 들어가려고 할까? 모르는 소리. 친정에 한미천 떼어주고 아이만 낳으라고 하는데 시집올 처자가 왜 없겠나? 그러게 말이야. 애만 낳아주면 상전 대우 받으며 살 텐데. 빨래터에 모이기만 하면 동네 여자들은 남의 집 얘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큰 소리가 나고 막판에는 싸움질로 막을 내렸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났다. 어느 날 새 며느리를 들여 정성을 기울이던 양진말 부잣집 영감의 꿈에 백발 노인이 나타났다. 아이를 가지려면 며느리 몸가짐부터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말이 많으면 몸에 기가 빠져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며느리 입단속부터 시키도록 하라.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사라졌다. 영감은 다음 날 아침 부인에게 꿈 얘기를 들려주었다. 지금부터 넌 바깥 출입을 삼가고 꼭 할 말만 하고는 말을 하지 말도록 해라. 그래야만 아이를 가질 수 있단다. 네, 어머니.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는 속이 터졌다. 본래 말도 많고 이웃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성격인데 집안에만 틀어박혀 말을 하지 말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요새 양진말 부잣집 며느리가 안 보이네? 또 쫓겨갔나? 아니,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아이를 가지려면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집안에 갇혀 지낸다는군. 정말 그렇게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나? 말레터 수다쟁이 여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또 남의 집 얘기였다. 그런데 양진말 부잣집 며느리가 빨래터 출입을 안 한 지 3개월 만에 아이가 들어섰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정말 그러네. 다들 명심하세. 순이 엄마도 그 말수 좀 줄여.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뜰 거야 아마. 양진말 부잣집 며느리 예배가 남산만하게 불러 머지않아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이번엔 며느리의 꿈에 그 백발노인이 나타났다. 날이 밝으면 몸을 깨끗이 하고 어디어디로 찾아오거라. 하지만 올라오면서 어떤 걸 보더라도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 명심 또 명심하도록 하거라.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꿈 얘기를 했다. 지난번 꿈속에 나타난 그 노인이 틀림없구나. 지금까진 잘 지켰으니 절대 입을 열면 안 된다. 그렇게 당부하는 시부모와 남편의 배웅을 받으며 며느리는 무거운 몸으로 알려준 산등성이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빨래터를 피해 돌아가야지. 며느리는 수다쟁이 여자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길을 돌아갔다. 그때까진 좋았다. 한눈 팔지 않고 앞만 보며 걷던 며느리가 산등성이에 이르렀을 때였다. 앞에 집채만한 바위가 굴러오고 있지 않은가? 바위다! 며느리는 너무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방이 흔들리더니 그 바위가 갈라지면서 며느리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닌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며느리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커다란 바위가 우뚝 서 있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보고 아기바위라고 불렀다. 그 후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그 아기바위에 가서 이랫동안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꿈을 꾸었다. 박서방 아내가 떡두꺼비 같은 아기를 낳았대. 꿈에 노인이 나타나 이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소원을 빌라고 했다는군.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자 여자들은 아기가 생기지 않으면 아기바위 앞에 가서 입을 열지 않고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믿게 되었다. 양진말 부잣집은 그 이후로 아무리 한미천 준다고 해도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처자가 아무도 없었다. 재산을 다 준다 해도 그 집 며느리는 싫어요. 그 이후로 그 마을 여자들은 서로 안부 인사만 나눌 뿐 입조심을 하며 조용해졌다. 그러자 마을도 평온해졌고 이웃 간의 사이도 좋아졌다. 여인에게 망신당한 못생긴 남자. 예로부터 풍광이 뛰어나고 춤과 노래가 넘치던 고장, 충청도 단양 땅에 천하명창으로 알려진 우평숙이란 사내가 살았다. 평소 가물을 좋아하여 친구들과 기방에 드나들며 어울려 놀았다. 하지만 외모가 추하고 더구나 음치라서 술자리에선 늘 뒷전이었다. 당시 초옥이란 명기가 있었는데 빼어난 미모에 문장과 필법, 그림 솜씨가 탁월하여 그야말로 재색을 겸비한 여인이었다. 글을 짓는 좌석이면 시흥을 돋구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좌석에서는 감으로써 흥취를 돋구어 내로라 하는 선비들 앞에서도 조금도 막히는 데가 없었다. 이렇다 보니 그녀의 재주를 아는 사람들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러나 초옥은 비록 기생의 신분이지만 청초하고 정결했으며 행실이 깨끗했다. 그런 초옥을 한번 안아보고자 하는 사내들이 줄을 섰지만 절대 함부로 몸을 허락하는 법이 없었다. 비록 기생이 되었지만 난 몸을 파는 잡부가 아니다. 초옥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내들을 대했다. 평숙도 그런 초옥을 마음속으로 사모했다. 하루는 친구들과 어울려 초옥의 집을 찾았다. 그날도 초옥은 우아하고 빼어난 자태로 날씬한 허리를 한들한들하며 일행을 맞았다. 술잔이 몇 번 돌아 흥이 무르익자 누군가 이런 제안을 했다. 자, 우리 취행을 돋구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노래 한마디씩 부르는 게 어떤가? 모두 찬성을 하며 좋아했다. 초옥이 먼저 부르는데 그 음조가 얼마나 청아하고 아름다운지 술이 아니라 노래에 흠뻑 취하고 말았다. 초옥의 노래가 끝나자 차례차례 돌아 마침내 우평숙의 차례가 되었다. 우평숙은 매우 난감했다. 모두 잘 알다시피 난 노래에는 영 음치 아닌가? 무르익은 흥을 깨느니 차라리 벌을 달게 받겠네. 하며 간절히 말하자 한 선비가 타나서며 말했다. 그러면 초옥이가 대신 불러보도록 하지. 그러세, 한 번 더 들어봅시다. 초옥의 소리를 한 번 더 듣고 싶어하는 좌중의 호응에 마지못해 초옥이 다시 목청을 가다듬었다. 얼굴이 잘나지 못했으면 노래라도 잘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꼴로 무슨 기방출입이더냐.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 우평숙을 대놓고 놀리는 내용 아닌가. 평소 마음에 담고 있던 초옥이한테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 그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우평숙은 재주는 둔하지 않아 문필 많은 남에게 빠짐이 없었으나 그의 얼굴은 추하며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의 천성은 매우 활달하고 서글서글하여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못생기고 노래까지 못한다고 초옥에게 망신을 당한 평숙은 분한 마음에 술상을 들어 초옥에게 뒤집어 엎고 나오려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마음을 달래고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그 길로 나와버렸다. 그래, 나라고 못할 게 뭐냐? 오늘 일이 도리어 득이 될지도 모르지. 그리고는 소리꾼들이 목청을 틔웠다는 영동 천모산 옥계폭포를 찾아갔다. 그는 목청이 터지라 소리를 질렀다. 아... 이 소리는 초옥이한테 수모를 당한 분노의 외침이었다. 그 소리는 천길 높이에서 떨어지는 웅장한 폭포 소리에 묻혔지만 그는 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우평숙은 그날부터 옥계폭포에서 목청을 가다듬었다. 때로는 원류봉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기도 하고 강선대에 올라 지친 몸을 쉬기도 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목이 부어올라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기왕 시작한 일이니 끝을 보리라. 이대로 돌아가 다시 그 수모를 당할 수는 없어. 그러던 어느 날 목청을 가다듬는데 벼랑간 목구멍에서 굵은 핏덩어리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다. 목구멍에서 나온 게 대체 뭐지? 그건 수련을 하는 중에 성대에 뭉쳐진 피가 쏟아져 나온 것이었다. 피를 토하고 난 뒤 평숙은 왠지 목이 뚫린 듯한 기분이 들었고 평소 탁하던 목소리가 청아하게 들렸다. 그는 너무 기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펄쩍펄쩍 뛰었다. 아, 이런 정성을 들이니 하늘도 돕는구나. 그는 전에 탁한 음성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청아하고
음조의 높낮이 조절도 자유로워진 그런 목청으로 변했던 것이다. 이렇게 목청이 변한 것을 크게 기뻐하며 자기의 목청이 과연 어디까지 들리는지 몹시 궁금했다. 그래서 어느 날 시험해보기 위해 친구를 옥류봉 마루턱에 앉히고 자기 노랫소리가 옥계폭포의 물소리를 뚫고 원류봉 꼭대기까지 들리는지 시험해보았다. 그랬더니 원류봉 마루턱에 앉아있는 친구의 귀에까지 그 소리가 들린 것이다. 이제 소원하던 바를 이루었으니 평양에 가서 노래 솜씨를 시험해봐야겠다. 평양에 가보니 과연 풍류의 고장답게 뛰어난 소리꾼과 춤꾼이 모여 있었다. 우평숙은 그들과 솜씨를 겨루었고 마침내 천하의 명창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우평숙의 소리를 따라올 자가 없어. 조선 제1의 명창이라니까. 그런데 우평숙의 노래를 듣고 은밀히 그를 사모하게 된 평안감사의 수천기생이 있었다. 둘은 은밀히 만나 사랑을 나누었는데 꼬리가 길어 그만 감사에게 발각이 나고 말았다. 질투심에 감사는 대노하고 말았다. 괘씸한 것! 당장 옥에 가두고 처형하도록 하라. 옥에 갇혀 처형을 기다리는데 환한 달빛이 우평숙을 비추었다. 아, 이제 마지막인가 보다. 꿈을 이루었나 했는데 허무한 인생이여. 그는 달빛을 벗삼아 노래를 불렀다. 그 청아한 소리가 관아에 울려 퍼졌고 때마침 영롱한 달빛에 이끌려 대청에 나와 있던 감사의 귀에까지 들렸다. 저게 어디서 들리는 소리냐? 옥에 갇혀있는 우평숙이 부르는 노래이옵니다. 과연 천하 명창이로구나. 없애기엔 아까운 소리로다. 그 길로 감사는 우평숙을 풀어주었다. 내 소리를 여자들이나 홀리지 말고 뜻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는 그 길로 평양을 떠나 한양으로 왔다. 그리고 장학서로 들어갔다. 오늘날 국립국악원과 같은 곳이다. 그곳에서 우평숙은 교방의 기생들에게 소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다. 단양기생 초옥이도 천하의 음치였던 우평숙이 천하의 명창이 되어 장학서의 악사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내 얄팍한 재주를 자랑해서 그런 수모를 주었구나. 초옥은 지난날의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후회하고 부끄러워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단법이다. 우평숙이 소리를 튀었던 옥계폭포는 지금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우렁찬 소리를 내고 있다. 고주망태 문장가의 기발한 재치. 향교에서 학동들의 글 읽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렸다. 그중 손수녀는 단연 뛰어난 학동이었다. 하루도 글 공부를 게을리해선 안 되느니라. 군수 관직을 맡고 있던 부친은 어린 아들의 비범함을 보고 장차 큰 일을 하리라 생각했다. 부친이 기대한 대로 수녀는 일찌감치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에 올랐다. 그런데 그 무렵 기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에도 일이 생겼단 말인가? 그렇답니다. 영해고을에 부임해가는 관리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변이 있나? 영해마을에 가려면 울티제라는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그 고개를 넘는 관리마다 사고를 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그 고을에 부임하는 것을 꺼리게 되니 조정에서는 큰 걱정이었다. 고을의 관아는 주인도 없이 텅 비었고 아전들이나 관노들까지
그곳에서 떠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지혜로운 관리가 자청해서 그 고을로 내려갔는데 그가 바로 손순효였다. 그는 경상도 감사가 되자 바로 울티제를 향해 길을 떠났다. 그런데 고개를 넘다가 손순효의 눈에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보였다. 저 나무의 기운이 예사롭지 않구나. 손순효가 칼을 뽑아 그 나무를 베어버리니 그 나무에서 하얀 진액이 피같이 흘렀다. 손순효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글을 지어 나무의 넋을 위로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슬피 우는 것처럼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그 이후로는 2번 다시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손순효의 문장력이 탁월한 까닭에 성조 임금은 그를 도승지로 임명하고 특별히 총애했다. 언젠가 임금이 암행을 나섰다가 남상 기슭에 두어 사람이 있어 살펴보라 하니 바로 손순효 일행이라 했다. 막걸리를 놓고 마시는데 안주가 너무 초라했다. 임금은 그에게 술과 고기 안주를 잔뜩 가져다 주게 했다. 그리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내일 조정에 나오면 내가 술과 안주를 보내주었다는 말을 삼가라고 일러라. 다른 대신들이 알면 편애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 날 임금 앞에 나간 손순효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손순효와 술자리를 한번 같이 한 대신들은 2번 다시 그와 술자리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 이유는 바로 손순효의 술버릇 때문이었다. 도승지는 연락하지 마시오. 아무래도 그게 좋겠소이다. 평소에는 위엄을 갖춘 점잖은 모습이지만 일단 술만 들어가면 고주망태도 그런 고주망태가 없었다. 한 번은 명나라에 급하게 보낼 중요한 국서가 있어 임금이 급하게 손순효를 찾았다. 당장 도승지를 들러하라. 관리들이 서둘러 손순효의 집을 찾았으나 손순효의 행방이 묘연했다. 대감께서는 어디 계시냐? 임금께서 급히 찾으신다. 그게... 하인을 데리고 곳곳을 찾아다니던 관리들은 주막에서 고주망태가 된 손순효를 발견했다. 대감, 급히 찾으십니다. 바로 입궐하셔야 하는데 이 상태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잠시만 기다리시오. 집에 가서 의관을 갖추고 같이 가리다. 손순효는 의관을 갖추고 입궐해서 임금 앞에 섰으나 취기가 올라 얼굴이 벌겋고 온몸에서 술냄새가 풍겼다. 급하게 국서를 써야 해서 들어오라 했는데 지금 그 꼴로 제대로 쓸 수 있겠는가? 어허, 퇴거란 뒤에 한잔 하는 건 뭐라 할 수 없지만 적당히 마셔야지. 그렇게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시면 되겠는가? 그래서야 붓이나 잡을 수 있겠소? 하명만 하시옵소서. 성심을 다해 올리겠나이다. 임금은 반신반의하며 내용을 불러주었다. 얼마 후 손순효가 올린 국서의 내용을 읽어본 임금의 입가에 미소가 흘렀다. 과연 명필이요 문장가로다. 술이 과해서 그렇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겠구나. 그것이 고주망태인 손순효가 임금의 총애를 잃지 않는 비결이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임금은 손순효를 불러 은잔을 내밀었다. 과인이 주는 선물이요. 앞으로는 이 잔으로 딱 석 잔만 마시도록 하시오. 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은잔을 받아들고 집에 온 손순효는 깊은 탄식을 했다. 휴, 이걸로 딱 석 잔만 마시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이냐.
고개를 숙이고 깊은 시름에 잠겨있던 손수녀는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얼굴에 미소를 떠올렸다. 그래, 이 잔으로 석 잔만 마시면 되는 거야. 며칠 후 임금이 급하게 손수녀를 찾았다. 그런데 입고란 손수녀는 또다시 고주망태가 되어 있었다. 아니, 내가 준 잔으로 딱 석 잔만 하라고 하지 않았소? 임금의 명을 거역할 셈이요? 황공하옵니다, 전하. 주신 잔으로 딱 석 잔만 마셨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고주망태가 되었단 말이요. 나를 놀리는 거요? 절대 아니옵니다. 다만 잔이 좀 커져서. 잔이 커져?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임금은 당장 손수녀의 집에 가서 잔을 가져오게 했다. 신하가 가져온 은잔을 보고 임금은 웃음을 터뜨렸다. 자기가 내린 은잔이 얇게 펴져서 사발 크기의 커다란 대접으로 변해 있던 것이다. 내리신 잔으로 석 잔을 마시자니 간에 기별도 안 가고 그렇다고 전하의 명을 어길 수도 없고 해서 신의 불충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대의 재치를 당해낼 수가 없구려. 자, 그 잔으로 오늘 술 한 잔 마셔봅시다. 임금은 고주망태 문장가의 재치를 칭찬하고 그와 더불어 잔치를 베풀었다. 덜걱덜걱 짤랑짤랑. 가난한 남자가 살았다. 그런데 아내가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어린 딸의 이름은 렌카였다. 명랑하고 착하며 부지런한 소녀 렌카는 아버지를 돕는 일도 잘 해냈다. 얼마 지나자 남자는 재혼을 했다. 두 번째 아내에게도 렌카와 동갑인 어린 딸이 있었다. 이름은 돌라였다. 돌라는 게으르고 못되고 불평 많으며 싸움도 잘하는 아이였다. 하지만 그녀의 엄마는 돌라가 완벽한 아이라 생각했고 항상 남편에게 딸을 칭찬했다. 돌라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봐요. 항상 일하고 시를 짜면서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뭐든지 깨뜨리고 먹은 것을 치우지도 않는 렌카와 얼마나 다른지 보라고요. 새엄마는 불쌍한 렌카를 꾸짖고 남편에게 헐뜯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다. 그럼에도 렌카는 참고 조용히 할 일을 하며 새엄마에게는 늘 공손하고 못된 돌라에게도 친절하게 대했다. 렌카와 돌라는 함께 시를 짜러 나가곤 했다. 돌라는 놀면서 시간을 허비하며 실 한 가닥도 완성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렌카는 항상 부지런히 일해서 2개 또는 3개의 실타래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두 소녀가 집에 오면 새엄마는 언제나 돌라의 반쯤 감긴 실타래를 아빠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우리 돌라가 얼마나 예쁘게 시를 짜왔는지 봐요. 렌카는 일도 하지 않고 놀다가 온 거 보라고요. 새엄마는 렌카의 실타래는 숨겨버리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새엄마는 항상 같은 식으로 말했다. 돌라가 하지도 않는 일을 했다고 꾸며대고 부지런한 렌카는 항상 게으르고 일도 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두 소녀가 시를 짜고 집으로 돌아오던 어느 밤 길가에 웅덩이를 발견했다. 돌라는 재빨리 웅덩이를 뛰어서 넘고는 손을 뻗으며 말했다. 사랑하는 동생아, 너의 실타래를 줘. 웅덩이에 빠져서 다치면 안 되잖아. 불쌍한 렌카는 못되게 군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기에 완성된 실타래를 돌라에게 건네주었다. 돌라는 그걸 얼른 받아서 집으로 뛰어가 엄마와 아빠에게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말했다. 렌카는 놀기만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자 새엄마도 거들었다. 그거 보세요. 제가 항상 말했지만 당신은 믿지 않았죠? 당신의 렌카가 얼마나 게으르고 일이라고는 하지 않으면서 나와 돌라가 다 해주기를 바라는지 말이에요. 더는 저 아이를 이 집에 머물게 하지 않겠어요. 내일 아침부터 나가서 혼자 살도록 쫓아내겠어요. 그러면 이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게 될 테니까요. 불쌍한 아빠는 렌카를 감싸주려고 했지만 새엄마는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렌카가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다. 다음 날 아직도 어두운 이른 아침에 새엄마는 렌카를 쫓아냈다. 맛난 음식과 구운 빵과 고기가 들었다는 가방을 주면서 말이다. 하지만 음식 대신에 재를 넣고 구운 고기 대신에 짚을 넣고 빵 대신에 돌 조각을 넣은 가방이었다. 너의 여행을 위한 음식과 구운 고기와 빵이 있단다? 너에게 나처럼 잘해주는 사람을 찾으려면 한참 걸릴 거야. 자, 이제 떠나거라. 다시는 보고 싶지 않구나. 내 아빠가 데려다 주실 테니까. 불쌍한 아빠는 도끼를 어깨에 짊어지고 렌카와 집을 나섰다. 딸을 데려다 놓을 곳이 아무 데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는 렌카를 산으로 데려갔고 그곳에 2개의 방이 있는 작은 오두막을 지어주었다. 아빠는 딸만 남겨두고 떠난다고 말하는 게 창피해서 이렇게 말했다. 내 귀여운 딸아, 여기 있어라. 나는 숲으로 더 들어가 장작을 더 마련해 올 테니까. 그러고는 장작을 자르는 대신 그는 너도 밤나무에 작은 망치를 달아서 바람이 불 때마다 덜컥거리는 소리를 내게 했다. 오후 내내 불쌍한 어린 렌카는 망치가 덜컥덜컥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저기서 아빠가 날 위해서 장작을 패고 계시는구나. 그러나 밤이 되어도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다. 렌카는 아빠를 찾으러 밖으로 나왔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망치가 나무를 덜컥덜컥 때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었다. 마침내 불쌍한 소녀는 아빠가 자기를 속인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아빠를 용서했다. 모든 게 새엄마의 잘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시 작은 오두막으로 돌아가 저녁을 먹으려 준비했다. 하지만 새엄마가 준 가방을 열자 곡식과 구운 고기와 빵 대신에 재와 짚과 돌이 들어있는 걸 보게 되었다. 이제 정말로 렌카는 절망에 빠져 배고픔과 외로움에 흐느껴 울었다. 그녀가 우는 동안 기다란 수염을 가진 늙은 거지가 오두막으로 들어왔다. 신이 행복을 내려주시길 어린 소녀야. 거지가 말했다. 신이 당신께도 그러하시길 할아버지. 렌카가 일어서서 공손히 인사했다. 고맙구나 소녀야. 고마워. 그럼 내가 얼굴을 씻고 저녁을 얻어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니? 네, 할아버지. 진심으로 당신이 얼굴을 씻고 식사를 하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곳엔 물도 없고 물병도 없어요. 음식이라면 새엄마가 싸준 제 집 돌밖에 없는걸요? 아니다, 얘야. 나가서 오두막 뒤로 가봐라. 거기 샘물이 있을 거야. 렌카가 나가보니 정말로 샘솟는 깨끗한 샘물이 있었고 옆에는 양동이가 놓여 있었다. 그래서 양동이 가득 샘물을 받아 오두막으로 가지고 왔다. 그녀가 막 들어서자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벽에는 반짝이는 접시, 커다란 접시, 작은 접시, 컵 등 부엌에 필요한 물건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다. 늙은 거지는 불을 지피고 있었다. 렌카는 즉시 물을 끓였다. 자, 가방 속을 들여다보거라. 거지가 말했다. 렌카가 가방을 다시 열어보자
이번에는 곡식과 빵과 구운 고기로 가득한 거였다. 이제 렌카는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느라 분주해졌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늙은 거지의 얼굴과 손을 씻겨주고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저녁을 다 먹고 나서 렌카는 자신의 낡은 옷들을 안쪽 방바닥에 펼쳐서 거지가 쉴 수 있도록 준비했다. 대신 자기는 부엌 의자에 몸을 뉘었다. 아주 딱딱한 침대였지만 렌카는 불평 없이 스르르 잠에 빠졌다.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다음과 같이 소리쳤다. 나는 남자란다. 키가 6인치지. 길고 긴 턱수염이 늘어져 있지.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렌카가 의자에서 뛰어내려 문을 열자 거기에는 긴 턱수염이 있는 작은 난쟁이가 서 있었다. 그는 산속에 사는 긴 턱수염이었고 렌카도 그에 대해 들은 적이 많았다. 그는 금화로 가득한 무거운 가방을 끌면서 안으로 들어왔다. 난쟁이가 입을 열었다. 나는 내가 얼굴을 씻겨주고 저녁을 함께 먹어준 늙은 거지란다. 이 금화들은 너의 친절에 대한 보답이지. 자, 이제 너의 침실로 가서 편하게 자라. 이렇게 말하고 그는 사라져버렸다. 렌카가 침실로 들어가자 바닥에 있어야 할 넝마 대신에 훌륭한 깃털 침대와 이불과 옷들로 가득한 멋진 옷장이 놓여 있었다. 렌카는 깃털 침대에 누워서 곧바로 잠이 들었다. 사흘째에 되는 날 아빠가 돌아왔다. 렌카가 배고픔으로 죽었거나 야생동물에게 잡혀갔을 때 맞춰서 나타난 것이다. 아빠의 생각은 적어도 딸의 뼈는 가져가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오두막에 도착하자 놀라서 눈을 비볐다. 누추한 오두막 대신에 아름답고 조그만 오두막이 있었고 한 줌의 뼈 대신에 시를 짜며 노래 부르는 행복한 소녀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내 딸아, 잘 지냈니? 그는 울었다. 네, 아주 잘 지냈어요, 아빠. 저에게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찾지 못할 거예요. 그녀는 그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시를 짜고 노래하고 일하며 즐겁게 살았는지 얘기했다. 그런 다음 식탁부에 금화를 가득 담아서 아빠에게 건넸다. 그래서 아빠는 행복하게 떠날 수 있었다. 하나님이 렌카에게 내려준 행운에 감사하며 말이다. 그가 집에 도착하자 문간에 누워있던 늙은 개가 새엄마에게 말했다. 몽몽, 안주인이시여, 주인님이 돌아오고 계세요. 돈소리가 앞에서 짤랑짤랑, 뒤에서 짤랑짤랑 나는군요. 늙은 개야, 그게 아니야. 그가 갖고 오는 딸의 뼈가 앞에서 덜컥덜컥, 뒤에서 덜컥덜컥 거리는 소리라고. 새엄마가 소리쳤다. 남편이 집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부인, 바구니를 하나 주시오. 이 식탁보를 비우게 말이오. 뭐라고요? 당신 딸의 뼈를 담을 바구니를 달란 말인가요? 그런데 남편이 그 말을 짤랑거리기 시작하자 부인은 얼른 바구니를 들이밀었다. 그녀는 그 말을 모조리 바구니에 담고 나서 말했다. 렌카를 위해서 그렇게 멋진 곳을 마련해 주다니요? 내 불쌍한 돌라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죠? 내일 돌라도 데려가서 멋진 집을 마련해 주라고요. 그리하여 새엄마는 돌라를 위해 새 침대와 멋진 옷들과 음식을 가득 준비해 주었다. 다음 날 아빠는 돌라를 산으로 데리고 가서 방 2개가 있는 작은 오두막을 지어주었다. 돌라는 오두막에 앉아 곧 먹게 될 맛있는 저녁을 생각하고 있었다. 밤이 되자 예전에 그 늙은 거지가 찾아와서 말을 걸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시길 어린 소녀야. 부디 내 얼굴을 씻어주겠니? 뭐라고요? 얼굴을 씻어달라고? 이게 당신을 위해 내가 할 일이지. 돌라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러면서 회초리를 꺼내서 늙은 거지를 내쫓아버렸다.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가 중얼거렸다. 돌라는 자기가 먹을 풍성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많은 음식을 모조리 먹어치우고 침대에 누워서 고온히 잠이 들었다. 한밤중이 되자 긴 턱수염이 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나는 남자란다. 키가 6인치지. 길고 긴 턱수염이 늘어져 있지.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돌라는 깜짝 놀라서 구석에 숨어 있었다. 긴 턱수염은 문을 부수고 들어와 돌라를 잡아가 버렸다. 돌라가 사악하고 못되게 굴며 아무에게도 친절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막달렌의 인어. 캐나다 동북쪽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는 막달렌 군도로 불리는 들쭉날쭉한 섬들이 있다. 그곳은 풀과 꽃과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외롭고 메마른 섬들이었고, 그곳에서는 북쪽에서 북풍이 아주 매섭게 휘몰아치고 바다가 황폐한 바위 위에 부서지곤 했다. 괴상한 울음소리와 다양한 색깔을 가진 수백 마리의 새들이 날아다녔고, 폭풍이 바다와 연안에 휘몰아칠 때면 무섭게 파도치는 소리조차도 수없이 많은 갈매기 소리에 묻히고 말았다. 태양이 숨은 날이면 새들이 둥지에서 나와 구름 위로 날아올랐다. 새들의 섬. 오래전 이 군도 중 한 섬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다. 이곳은 수백 년이 지난 아직도 새들의 섬이며 거칠고 바위 투성이인 쓸쓸한 섬이다. 비록 이 섬에서 풀과 꽃과 나무들은 별로 자라지 못하지만 주변 바다에 물고기들이 아주 풍부했다. 진취적인 무역상들이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아 부자가 되면서 이곳을 물고기 왕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곳에서 제일 가는 명물은 바닷가재이다. 바닷가재는 항상 북쪽 바다에 서식했고, 그것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들이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군도 중에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는 밝은 달빛이 비치는 5월에, 그리고 1년 중 단 한 번, 아직도 대낮에 인어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인어는 손에 풀을 들고 머리를 빗질하며 무슨 생각을 하듯이 육지를 바라본다는 것이다. 가끔 아주 조용한 밤이면 파도소리 너머로 인어의 노랫소리도 들을 수가 있다고 한다. 그녀는 바닷가재가 아주 오래전 세력을 장악했던 시절에 살았던 그 섬의 여자였다. 그녀는 벌을 받아 바다 깊은 곳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었다. 오래전에 처음으로 물고기들이 통조림에 담기기 시작했을 때 돈 때문에 정어리들이 대량으로 도살된 적이 있었다. 탐욕스러운 무역상들은 지금처럼 정어리들을 잡아 작은 상자들에 담고 배에 실어 먼 나라로 내보냈다. 많은 사람이 이 작은 물고기를 아주 좋아해서 많은 돈을 내고 사 먹었기 때문에 무역상들은 노동의 대가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정어리는 종족의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알았지만 너무도 몸집이 작았기 때문에 포획꾼에 맞설 수가 없어 모두 깊은 슬픔에 사로잡혔다. 정어리들은 절망에 빠져 바다의 큰 물고기들에게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바닷속에서는 물고기들의 회의가 열렸다. 여기서 큰 물고기들은 인간들에게 고통받는 자신들의 이웃을 도울 것이며, 정어리 가족들을 먹거나 포획하는 이들은 모두 벌 주겠다는 선서를 했다. 작은 정어리들은 크게 기뻐했다. 5월 어느 날 물고기들을 잔뜩 담아 수확해 가던 배가 막달렌 군도 바닷속 암초에 걸려 좌초되었고,
날카로운 암초 위에 몰아치는 커다란 파도에 부서지고 말았다. 배에 실려있던 화물들은 모두 해안에 뿌려졌다. 이 화물 중에는 정어리 상자들이 들어있었고 상자들은 파도에 쓸려 다시 해안으로 씻겨 내려왔다. 바다가 다시 잠잠해지자 물고기 무역상인 아버지와 함께 이 섬에 사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와서 부서진 배를 보려고 해안을 거닐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작은 물고기를 매우 좋아했기에 배에서 쓸려온 이 물고기들을 먹어보았으면 하고 바랐다. 그녀는 물가에 앉아 누구라도 이 상자들을 열어줄 리가 없는지 노래를 불렀다. 나는 콩과 같이 끓인 정어리를 아주 좋아해요. 바다의 모래와 섞인 정어리를 아주 좋아해요. 해안에서 떨어진 곳에서 빨간 물고기 한 마리가 모래톱 위에 앉아 쉬고 있다가 아가씨가 부르는 이 노래를 듣고 재빨리 해안으로 헤엄쳐 갔다. 빨간 물고기는 아가씨가 부르는 가사를 알아듣고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자 매우 화가 났다. 그 물고기는 정어리들과 같은 종에서 나온 정어리 가족들의 사촌뻘 되는 물고기인 것이다. 그러나 물고기는 직접 아가씨를 벌주기에는 너무 소심했다. 그때 어느 당찬 인어 남자가 이 노래를 들었다. 그는 바닷속 자기 집에서 함께 살아줄 아내를 찾아온 것이다. 그가 이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듣고 말했다. 마침내 여자가 나타났군. 그래서 그는 가장 우아한 옷차림으로 단장하기 위해 거울을 보러 갔다. 그는 아주 밝고 깨끗한 해초로 직접 초록색과 노란색의 새 옷을 만들었다. 그리고 밝은 색깔의 조개 껍데기로 발을 감싸고 굴이 만들어준 진주로 목을 장식하더니 조심스레 옷을 입고 노랫소리가 나던 곳으로 다시 헤엄쳐 갔다. 그러나 가사를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와서 상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자 회의에서 했던 선서가 생각이 났다. 그는 이 노래 부르는 아가씨를 사랑했지만 재빨리 다른 곳으로 헤엄쳐 가고 말았다. 빨간 물고기처럼 아가씨를 벌주기 두려운 것이었다. 아가씨는 밤이 깊어서 달이 하늘 높이 떠오르자 그만 지쳐가고 있었다. 상자들은 아직도 열리지 않았고 아가씨는 배도 고프고 물고기가 너무 먹고 싶었다. 그녀는 바닷가 구석으로 가서 혹시라도 상자가 깨지길 바라면서 물속에 있던 돌로 상자를 3개 내리쳤지만 상자는 깨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 돌 아래에는 바닷속에서 적과 힘든 싸움을 하고 조용히 누워 자는 크고 검은 가재가 있었다. 가재는 자고 있던 집의 지붕을 누가 건드리자 눈을 비비고 일어나 귀를 기울였다. 아가씨는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아, 나는 콩과 함께 끓인 정어리를 좋아해요. 바다의 모래와 섞인 정어리를 좋아해요. 정어리가 먹고 싶어 죽겠어요. 누군가 와서 이 상자를 열어줄 수 없나요? 그러자 가재는 물고기 회의에서 했던 선서가 기억났다. 그는 자신의 힘을 알았기에 아가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가재는 아가씨를 벌주려고 아주 약은 꾀를 생각해냈다. 그리고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정중하게 집게손을 흔들며 말했다. 아름다운 아가씨, 제가 상자를 열어드리죠. 한번 해보게 상자를 이리 주세요. 그러나 아가씨가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가재에게 주려는 순간 가재는 그 힘센 집게로 아가씨의 손목을 물어버리고 말았다. 가재는 아가씨를 재빨리 붙잡고 바닷속 깊은 곳으로 헤엄쳐 들어갔다. 어디로 갔는지, 아가씨를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가재가 아내를 찾아 헤매던 인어 남자에게 아가씨를 팔았고 아가씨가 점점 물고기로 변했다고 추측할 뿐이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육지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5월의 첫째 날이면 아가씨는 항상 섬의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 나타나곤 한다. 만약 그때 날이 맑고 개었다면 아가씨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거울을 손에 들고 햇빛에 자신을 비춰보며 1년 전 오늘보다 자신이 얼마나 더 물고기처럼 변했는지 본다고 한다. 아가씨는 진주로 뒤덮인 자기 머리를 빗질하며 옛집을 그리워하는 눈으로 해안을 바라본다. 그리고 달빛이 밝은 5월의 밤이면 가끔 바람이 잔잔하고 바다가 조용할 때 어부들은 아가씨의 이상하고 슬픈 노래를 물가 너머로 듣곤 한다. 어부들은 아가씨가 외로워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유혹하는 노래를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밤이면 어부들은 고기잡이를 나가지 않고 해안에 머물곤 한다. 혹시라도 그녀가 자기들을 바닷속에 있는 아가씨의 조개집으로 잡아가지나 않을까 해서였다.